사실 제가 아는 곳은 디자인 빔하고 컨스트럭션 빔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 가운데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다 연결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견적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미나장에 가니까 제가 세미나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딱 이 슬라이드, 요걸 갖다 슬라이드 하나에 딱 표현하고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데 그 뒷얘기를 안 하셨지만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라는 부정어였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를 제가 한참 있다 나중에 찾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오브젝트 단위라는 거예요. 아까 천정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견적에서는 프로덕트를 요구하는 거지 오브젝트 단위로 견적을 안 합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한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닥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냥 플랫한 바닥은 오브젝트가 프로덕트가 될 수 있고 천정도 될 수 있지만 당장 벽으로 옮겨가면 그 자체를 오브젝트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탕벽하고 마감벽의 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시공은 아시는 거고 이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견적을 먼저 참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정보 처리를 했는데 저거 이제 10년 전부터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 견적을 하면 공정표 만들 수 있겠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저걸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고 산출해서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45D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오셨던 분하고 아까 보신 모델이 그분이 저한테 샘플로 만들어준 건데 그분은 제 거를 배워야 되겠고 저는 그분 거를 배워야겠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네. 같은 용어를 두고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 이렇게 하면 저는 건축물의 구조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건축의 마감이었고 구조 이렇게 따로 얘기하더라 이거죠. 네, 하는 얘기가 같은 한국 사람끼리 같은 건축물을 두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합니다. 빔은 협업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협업 되느냐? 안 되더라 이거죠. 뭐 IPD 개념이 있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빔이라 그러면 다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대표적으로 견적과 공정관리만 넣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업이 되고 그래야 통하고 그래야 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이제 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시공을 하더라도 견적을 어떻게 하는지 모델이 도대체 뭔지 빔 공부한다 그러면 3D 모델링 하러 다닌다 배우러 다녀요. 제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하는 방법, 속성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실제 그거 뭐 2달, 1달 배워서 시공하시는 분이 모델링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하는 거죠. 실시 설계를 해보지 않은 분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트위터도 썼지만 지통협의라고 썼습니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이와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제는 BIM 기반의 우선 공정관리는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되겠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관리 자체의 어떤 거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여건이 아직도 뒷받침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발주처에서 뭐 공정표를 제출하려면 2주나 20일 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착공하자마자 가서 공정표 수정하기 바쁩니다. 근데 공병단 애들은 안 그래요. 90일 동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개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만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기술 개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뭐 여건에 대해서 뭐 예컨대 감독이 둘이라는 거죠. 전기 감독 따로, 뭐 전체 공사 감독 따로. 공사를 발주 다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공정관리하는 기법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WBS, CBS 통합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WBS고요. 이게 CBS인데 이게 WBS는 아시겠지만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회사의 관리 체계에 따라 다 만들어 쓰시는 거죠. CBS는 이게 통상 몇 개가 되냐면 약 20만 개 정도 됩니다. 물가지에 있는 게 15만 개고 뭐 1위 대가나 이런 걸 쓰면은 한 5만 개 정도 봐서 20만 개입니다. 이걸 돌렸어요. 액티비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액티비티별로 산출을 못 하거든요. 적산을 하는데 시설 공간부 1층 바닥에 몰탈이 얼마다 이렇게 견적한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발생해 넣은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하나의 정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공정관리에 쓰고 이렇게 쓰면 내역에 갖다 쓰는 거예요. 이래서 좋은 것은 뭐가 있냐면 요 금액이 10,000원이고 50,000원, 50,000원인데 이게 변하면 변경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량 붕괴에 의해서 지금 하지만 물량 붕괴에서 하면 가장 문제점을 하나가 드는 게 변경관리입니다. 근데 사실 변경관리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공정진도와 기성에서 또 한 번 걸려요. 두 군데가 걸리는데 대개 통상은 변경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정보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오브젝트 단위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한 오브젝트가 미장하고 도장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합객체로 모델링 하죠. 모델링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정보를 원시 통합 정보라고 하고 저희가 이것은 이 방법은 2007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모델링 가이드와 템플릿입니다. 그럼 모델링 가이드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오브젝트 단위에 이쪽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모델링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분류책에 대한 값, 숫자 값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값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연계고리를 가져와서 이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템플릿을 쓰는 방법이에요. 템플릿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 라이브러리 만든 거와 템플릿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면 뒤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러니까 모델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라이브러리에 아주 포함하는 방법이죠. 100점짜리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저쪽에 가면 뭔가 또 일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건물은 거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화면의 샘플입니다. 아까 보신 거죠.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내역을 3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상에서 쓸 수 있는 공정별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는 공정진도나 기성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할 때 또는 계산 결정할 때 쓰기 위해서 정보는 하나를 갖고 바꿔서 3개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로 보지만 어떨 땐 또 2D가 이렇게 편해요. 보시기가. 그래서 어느 위치에 무슨 공사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강의할 때. 이 건물의 외벽 공사비가 전체 공사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신 분이 안 계세요. 사실 외부에 있는 돌하고 내부에 있는 돌이 석공사로 가 있어요. 외부에 페인트 칠한 거하고 내부에 페인트 칠한 것이 도장 공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만의 공사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걸 WBS 체계를 잘 잡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사례고요. 공사관리 단계에서는 아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채워졌고 일정 정보가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정보가 이 정보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신 게 이제 제로 100을 썼어요. 0 아니면 100인데 퀀티티 프로그레스 썼습니다. 사실 제로 100이나 all와 nothing에 걸리면 이거와 이거는 돈을 못하고 이 파란색 완료된 것만 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언드 밸류를 할 때 적정한 공사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처리에 효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진도에 합리성이 있고요. 근거가 세부 근거를 가지고 있어 근거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45D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D 시뮬레이션 이거 3번, 4번 보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 BIM에 빔 모델에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진도와 BCWP와 기성 정보, HW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더밸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PMIS의 가장 핵심 정보를 현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공정이나 이런 사유를 파악할 수 있고 PMIS에 기반을 합니다. 마지막 카트입니다. 지금까지 2D로 해왔어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2D는 도면을 보고 사람이 판단해서 처리합니다. 근데 이 도면은 이거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수식을 작성하고 산출된 결과는 데이터이고 확장 불가능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또 물량 붕괴를 한다든가 재작업이 돼야 되지만 이제 BIM으로 되면 그게 다르다는 거죠. 이건 시스템 논리를 활용해요. BIM이 된다 그러면 같은 그 3D 모델에 걸려있는 정보를 각 주체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바뀌면 설계 변경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모델과 같이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연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정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시스템 논리로 다 처리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에 의한 처리가 지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한다지 사람의 경우는 다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관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거기다 결과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쓰면 정보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현재 방법을 as-is를 2D로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3D로 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논리는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만 돼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 때요. 바다에서 물대포를 쓰면 될 수 있었대요. 근데 지침서에 그게 없어서 안 썼다 그런 말을 제가 신문 어디서 봤어요. 이게 지침이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게 다 좋다고만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이거 확장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소 휴먼 에러가 생겨서 부정확 값을 얻지만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정보의 단절이 생겼지만 정보의 연속성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질문 받고 그 이후로 제가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저 중에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리비전 관리거든요. 네. 네, 저 시스템에서 사실상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서도 일정 변경도 많을 텐데 그 두 가지 변화가 같이 일어날 때 그 관리를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계 변경은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설계 변경은 재료의 공사비의 변경이 재료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죠. 모델이 변경되면 모델을 읽어다가 그냥 처리하면 설계 변경 내역과 공정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일정이 변경되면 일정부터 처리를 하고 갖고 오는 방법으로 썼어요. 아까 보셨지만. 근데 제가 이걸 왜 뺐냐면 저희가 지금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따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모델을 이제 끌어갖고 올 때 하나로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에 어디 한 군데 걸리면 이거를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는 약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리비전, 업그레이드를 한 중입니다. 그 부분만 계산이 되게 오게. 그러니까 4층만 바뀌면 4층만 돌리면 되는데 지금 30개 층을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전에 5층짜리로 샘플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착각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일부러 하나 뺐습니다. 리비전 관리는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단가가 장소나 시간별로 변하는데 단가 변경은 어떻게 안에 집어넣나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건설회사 입사하니까 단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 단가는 이제 일종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가 변경에 대해서는 내역에서 그냥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단가 저는 거의 다 지금 말씀드린 더 수량의 변화입니다. 정보로 만들었던 거죠. 단가는 코드 값이 단가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CBS에 관련돼서 무너지지 않은 회사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조달청도 지금 다시 만들었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BS에 관련돼서 어디 얘기를 하면 구축도 좋지만 관리 방안을 세워놓고 구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CBS를 새로 구축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단가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종으로 된 내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 된 내역이라는 게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 자재를 뽑아놓고 밑에 노무를 배관공 70 몇 명, 180명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이제 그런 내역 구조는 공정관리에 쓸 수 없습니다. 옆으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걸 처리할 때 재래비하고 노무비가 같이 묶여 있어야 그게 어디에서 어느 층에 들어갈 때 투입되는 자원과 투입되는 인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밑으로 이미 합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역의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드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무슨 가격대 그레이스 있는데 이 전체적인 구성 프로그램 수가 열 몇 개가 됩니다. 기계, 전기, 통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미드웨어라고 이름을 줬고요. 견적부터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까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유사한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이걸 좀 끊어야겠습니다.